동양 수탈과 자본의 본원적 축적. 오늘은 근대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에 일어난 유럽의 아시아 정복 과정이에요.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동양 문명을 동경했어요. 볼테르 같은 지식인들은 인도와 중국의 문명을 영국, 프랑스, 독일 문명과 최소한 대등하다고 봤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중국을 가리켜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문명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불과 100년 뒤인 1870년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중국은 두 차례 전쟁에서 굴욕을 당했으며 프랑스는 알제리를 점령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북미 원주민들에게 적용되던 인종차별의 논리가 이제는 동양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도대체 이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이었습니다. 서유럽과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자본주의가 이들 국가의 지배자들에게 나머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거죠. 오늘은 그 과정을 인도, 중국,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탈당하고 고통받았던 민중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의 인도 정복. 18세기 인도를 한번 볼까요? 무굴 제국이 붕괴한 뒤에도 인도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은행가들의 재산은 늘어났고 인도는 여전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6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왕국들은 서로 싸우기 바빴죠.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영국 동인도회사가 파고들었어요. 1750년대 로버트 클라이브라는 동인도회사 간부가 벵골에서 야심가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벵골은 무굴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동인도회사는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를 운영했지만 공식적인 통치권은 인도 귀족들에게 남겨뒀습니다. 교묘한 방식이죠. 흥미로운 건 비용 문제예요. 영국은 이 정복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도 주민들한테서 거둔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어요. 군대도 대부분 세포이라고 불리는 인도인 부대였습니다. 20만 명의 인도인 군대와 겨우 4만 명의 영국 군인으로 인구 2억의 제국을 정복했던 거죠. 동인도회사는 로마 제국의 분열 지배 방식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지배자끼리, 왕국끼리, 카스트끼리, 종교끼리 싸움을 붙였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협력할 현지 세력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인도 상인들은 동인도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1818년 마라타 왕조, 1843년 신드, 1849년 시크교도, 1856년 우두가 차례로 정복당했습니다. 1850년이 되자 영국은 인도, 아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됐어요. 수탈과 빈곤화. 이제 인도 민중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죠.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동인도회사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부가 흘러들어갔습니다. 클라이브는 23만 4천 파운드, 지금 가치로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약탈품을 갖고 인도를 떠났어요. 인도 총독 워렌 헤이스팅스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악명 높았죠. 회사 간부들은 스스로를 수구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농민 대중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인들은 무굴 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탈했지만 그 수법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1769년 흉작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최대 1천만 명이 죽었어요. 반세기 전만 해도 유럽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부유했던 지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영국 랭커셔의 면화 공장들이 기계화를 통해 인도의 수공업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옷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영국 옷감이 인도 시장을 점령했고 인도의 섬유 산업은 파괴됐습니다.
수백만 섬유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났어요. 인도는 탈산업화를 겪었습니다. 영국 자본가들은 조선업과 은행업 같은 고수익 부문에서 인도 상인들을 밀어냈어요. 한편 극소수의 영국 관리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점점 더 거만하고 인종차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857년 세포의 항쟁. 1857년 마침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이랬어요. 동인도 회사가 세포의 용병들에게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기름은 힌두교의 금기고 돼지기름은 이슬람의 금기예요. 세포의 병사들은 장교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백인 사입들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던 모든 인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은 몇 주 만에 인도 북부의 광활한 지역을 장악했고 영국인 장교들과 관리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무슬림에 대한 원한을 모두 잊고 델리에서 무굴 제국의 후손을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건 진정한 민중 봉기였어요. 하지만 봉기는 결국 진압됐습니다. 당황한 영국 정부가 부랴부랴 군대를 보냈고 교묘하게도 타밀나두와 봄베이의 인도 병사들을 설득해서 북부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죠. 분열지배 전략이 또 먹혀든 겁니다. 영국은 매우 야만적인 조치로 재발 가능성을 뿌리 뽑았어요. 세포의 항쟁 이후 영국은 통치 방식을 바꿨습니다. 탄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기업의 강탈을 어느 정도 통제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분열 지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인도의 여러 공동체와 종교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제도적으로 굳혔어요. 부르주아 기준에 맞는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분열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동인도 회사의 간접 통치는 영국의 직접 통치로 바뀌었고 빅토리아 여왕을 인도 여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인민 대중은 어땠을까요? 계속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50%에서 75%로 늘어났어요. 세수의 25%가 군대 유지비로 나갔지만 교육, 공중보건, 농업에는 각각 겨우 1%만 썼습니다. 기근은 계속됐어요. 1860년대에 100만 명 이상, 1870년대에는 35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890년대에는 최대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영국 통치의 실상이었어요. 영국 상층 중간계급 자제들은 인도 농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안락한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사입들은 인도 사람들을 토착민이라 부르며 멸시했죠. 한편 라자와 마하라자 같은 인도 귀족들은 호화찬란한 궁전에 살면서 영국에 협력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신분제의 속박이 오히려 19세기 초보다 더 체계화됐어요. 중국 정복.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세기 마르코폴로 시대부터 서구 상인들은 중국의 불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은 유럽인들이 원하는 차, 도자기, 비단을 많이 생산했지만 유럽은 중국인들이 원하는 걸 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중국은 무역 흑자를 누렸어요. 영국 동인도회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사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아편이에요. 아편이라는 상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중독성 악성 물질이었던 거죠. 인도의 새로 정복한 땅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1810년이 되자 연간 325톤의 마약을 광둥을 통해 중국으로 보냈어요. 드디어 중국의 무역 흑자가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아편 전쟁. 중국 관리들이 당연히 아편 유입을 금지하려 했죠. 그러자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1839년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약 중독을 확산시킬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중국 지배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제국이잖아요.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나라가 뭘 어쩌겠나 하고 생각한 거죠. 어느 고위 관리는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영국 야만인들은 하찮은 종족입니다. 먼 거리에서 왔으니
보급품도 제때 못 받고 한 번 지면 사기를 잃어 패배할 겁니다. 하지만 3년간의 전투 끝에 무릎을 꿇은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반대편에 막강한 산업국가가 탄생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중국은 항구들을 아편 무역에 개방해야 했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홍콩을 영국에 넘겨줬습니다. 영국 국민에게 치외법권도 인정해줬어요. 영국은 이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1857년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 5,000명의 군대로 광둥을 포위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프랑스 군대와 합세해 2만 명의 군대가 베이징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원명원, 그 아름다운 황실 정원을 불태워버렸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고 은의 유출이 증가했으며 공업과 농업 모두 쇠약해졌습니다. 다른 열강들도 비슷한 양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중국 해안 전역에 사실상의 소형 식민지들이 생겨났어요. 태평천국의 난. 이미 청나라 쇠퇴로 힘들었던 농민들의 삶은 열강의 침탈로 더욱 악화됐습니다. 산악지대의 농민들은 더 비참했어요. 그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체제 종교 집단에 합류해 주인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1840년대 중반 중국 남부에서 농민, 노동자, 가난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태평천국 운동이 시작됐어요. 주도자는 농민 출신 서당 훈장 홍수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형제이며 태평한 천국을 세우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홍수전의 교리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엄격한 평등, 토지균등 분배, 재산 공동소유, 여성 차별 철폐를 주장했어요. 목적 의식과 규율이 투철한 추종자들은 엄청난 지지를 얻었습니다. 1853년에 이미 지지자가 200만 명에 달했고 예수도 난징을 점령해 독립국가를 수립했어요. 중국 영토의 40%를 다스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민중 봉기였어요. 하지만 평등주의 이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전의 황실 관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홍수전은 수많은 첩시를 거느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과거 중국 농민 반란들의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광대한 지역에 흩어진 무지한 농민들은 지도부를 통제할 만한 응집력이 없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마지막 단계예요. 홍수전의 사촌이 실질적 지도자가 되면서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개설, 철도 건설, 증기선 건조, 광업 촉진, 과학기술 장려 같은 서구의 기법을 채택해 중국 경제를 근대화하자는 거였어요. 이건 중국이 낡은 농민 반란의 패턴을 극복하고 진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은 날개를 펼 시간조차 얻지 못했어요. 1864년 중국 황실은 상인들이 자금을 대고 영국과 프랑스가 최신 무기로 무장시킨 군대를 보냈습니다. 고든 소령이 지휘하는 외국 군대도 함께해요. 난징이 함락됐고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낡은 질서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 무력의 영향은 이후 50년간 이어졌고 그 사이에 서유럽과 북미는 발전했지만 중국은 퇴보했어요. 다음으로 오스만 제국을 보죠. 이제 동양에서 세 번째로 컸던 오스만 제국을 봅시다. 오스만 제국은 400년 동안 북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소아시아, 발칸 반도를 지배했어요.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의 터키 황제가 지배했지만 각 지역은 정복당한 비터키계 사람들의 상층 계급이 운영했습니다. 발칸에서는 그리스인, 중동에서는 아랍인, 이집트에서는 맘루크 후손들이요. 군대조차 순수 터키인만이 아니었어요. 발칸 기독교 가정에서 끌려온 아이들을 냉혹한 투사로 키운 친위 보병이 중액이었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 농업과 수공업이 꾸준히 발전했어요. 오스만 제국은 서유럽, 러시아, 인도, 중국과 활발히 무역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초가 되자 압력이 커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고 1830년에는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했어요. 러시아는 카프카스와 흑해, 연안을 빼앗고 이스탄불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독립했죠. 러시아의 팽창은
서유럽 지배자들을 겁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을 떠받쳤습니다. 보답으로 중동과 발칸 시장에 영국 상품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게 이른바 동방 문제예요. 이집트의 좌절된 꿈. 이 정책의 진짜 의미는 이집트에서 드러났습니다. 1805년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는 공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국가 주도로 산업혁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국가 독점 산업을 설립하고 유럽에서 근대적 기계를 도입하고 유럽 기술자를 고용해 이집트인들을 가르쳤어요. 1830년대에 이집트의 1인당 면화 방적기 수는 전 세계 5위가 됐고 최대 7만 명이 근대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죠. 하지만 1840년 이 실험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영국이 해군을 보내 레바논 연안을 포격하고 시리아에 군대를 상륙시켰어요. 무함마드 알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감축하고 독점 산업을 해체하고 영국이 부과한 자유무역 정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파머스톤 경은 냉소적으로 시인했어요. 영국이 무함마드 알리를 굴복시킨 것은 편협하고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편협하다. 유럽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까. 이집트는 그 뒤 탈공업화를 겪었고 결국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영국 군대에 점령당했어요. 오스만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산업화 시도들이 값싼 상품의 물결에 좌절당했습니다. 유럽의 동방정복과 자본의 본원적 축적. 지금까지 19세기 유럽의 동양 정복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복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분열 지배였어요. 영국은 인도에서 지배자끼리, 카스트끼리, 종교끼리 싸움을 붙였고 중국에서는 청나라 황실을 도와 태평천국을 진압했습니다. 둘째는 현지 엘리트와의 협력이었죠. 인도의 마하라자와 자민다르, 중국의 청나라 귀족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서구와 손잡았지만 결국 종속적 지위로 전락했어요. 셋째는 강제적 탈산업화였습니다. 인도의 섬유 산업 파괴, 이집트의 공장 폐쇄, 이들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죠. 넷째, 그럼에도 민중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1857년 세포 이항쟁, 태평천국의 난. 비록 진압당했지만 이들의 저항은 훗날 독립운동의 씨앗이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본의 축적이었습니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역사적 폭력성.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원래 의미는 원초적 축적 또는 최초의 축적이죠.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초기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철도를 깔고 은행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본가들이 근면하고 절약해서 저축한 거다. 노동자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거고.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폭로했어요. 자본의 원천은 약탈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은유적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 태어난다. 우리가 오늘 본 동양 정복의 과정이 바로 이 본원적 축적의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로버트 클라이브 한 사람이 인도에서 가져간 게 23만 4천 파운드, 지금 돈으로 수백만 파운드였어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동인도 회사 전체,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수탈을 생각해 보세요. 인도 농민들이 땀 흘려 재배한 곡식에서 거둔 세금, 섬유 노동자들이 만든 옷감의 이윤, 이 모든 게 영국으로 흘러갔어요. 인도 민중은 기근으로 죽어갔지만 곡식은 계속 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고 영국 상품을 사야 했으니까요. 그 돈으로 영국은 뭘 했을까요? 랭커셔에 면화 공장을 지었습니다. 최신 방적기와 직조기를 설치했어요. 철도를 깔고 증기선을 만들었죠. 은행을 세우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농민의 세금이 영국 공장의 기계가 된 겁니다. 인도 민중의 피땀이 영국 산업혁명의 연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본원적 축적이에요.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편 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은이 중국에서 빠져나갔을까요? 중국 민중은 마약에 중독되어 파산했고 그 은은 영국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배를 만들고 더 많은 은행을 세웠어요. 중국이 가난해지는 만큼 영국은 부유해졌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섬 게임이었죠. 중국이 잃은 것이 영국이 얻은 것보다 더 컸으니까요. 태평천국의 진압도 같은 맥락이에요. 홍수전의 사촌이 제시한 산업화 계획, 즉 은행, 철도, 증기선, 광업, 과학기술 발전 등 이게 실현됐다면 중국은 강력한 산업국가가 됐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산업화하면 경쟁자가 되고 영국 상품을 안 사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구 열강은 청나라 황실을 도와 태평천국을 진압했던 겁니다. 중국의 낡은 전자본주의 봉건 질서를 지켜준 겁니다.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동시에 계속 수탈할 수 있었죠. 이집트는 가장 극적인 사례예요. 무함마드 알리가 국가주도로 산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7만 명이 근대적 공장에서 일했고 1인당 면화방적기 수는 전 세계 5위였어요. 이건 이집트가 자체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1840년 영국이 군대를 보내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이집트 군대를 감축시키고 공장들을 폐쇄하고 자유무역을 강요했습니다. 파머스톤 경은 냉소적으로 인정했죠. 편협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유럽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본원적 축적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부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경쟁자가 생기는 걸 막는 겁니다. 동양의 산업화를 방지함으로써 유럽의 독점을 유지했어요. 여기서 더 교묘한 건 이중수탈 메커니즘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양에서 부를 직접 약탈해서 유럽의 자본을 축적했어요. 세금, 지대, 무역이익, 이 모든 게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의 산업화를 막아서 경쟁자가 생기지 않게 했어요. 인도 섬유 산업 파괴, 이집트 공장 폐쇄, 태평천국의 근대화 시도 좌절. 이들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결과를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19세기 초 인도는 세계 GDP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33%였어요. 둘을 합치면 56%,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이었죠. 그런데 1900년이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는 2%로, 중국은 7%로 추락했습니다. 합쳐봐야 9%예요. 반대로 영국은 5%에서 18%로 치솟았고 서유럽 전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체계적인 수탈의 결과예요. 한쪽이 부유해지는 만큼 다른 쪽은 가난해졌습니다. 발전과 저발전은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폭력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본원적 축적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폭력이에요. 자본주의는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발전한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강제된 겁니다. 인도에서 1769년에 1천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1860년대 100만 명, 1870년대 350만 명, 1890년대 1천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였을까요?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국으로 수출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10만 명이 태평천국 진압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아편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중독됐을까요? 이집트의 수만 명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영국 군대가 공장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까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주먹, 즉 군대의 총칼과 대포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폭력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자국 내 역사적 폭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